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네, 다양한 사기 수법들의 사례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 사기와의 전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택 전세와 매매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수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사기와의 전쟁, 네, 범털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 목소리 힘이 없어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아, 경기가 좋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숙면을 좀 취하셔야 될 텐데, 요즘에 도안 3블럭, 트리플시티 공동주택, 이제 분양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예, 엊그저께 시작했죠. 네,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천 원 이 정도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비싸죠. 예,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땅이 매입된 게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매입이 맞춰져 있었고, 뭐 지금 현재 시점에 그 땅을 매입했다고 하면 뭐 지금 도안동 쪽이 그렇게 비싸니까. 그런데 상당히 오래 전에 매입을 했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냥 금액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가 자체 이렇게 적정하게 분양가를 만드는 것보다 주변 시세가 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 정도는 그렇죠.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공공용 주택인데도 좀 너무 많이 비싸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3.3제곱미터 한 평이잖아요. 우리 예전으로 말하면은 그 도금을 벽에다 해도 1,000만 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생각에 뭐 이렇게 비싸.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역시 사기와의 전쟁의 멤버시죠. 네, 중도일보 이명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친구분이 굉장히 네네 열렬한 팬이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명희 이쁘다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많이 남기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그래요? 아빠의 고등학교 어릴 때 친구인 걸로 아는데 그분은 아직 방송 들으실 테니까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제돈 아저씨인데 제돈 아저씨. 네, 네. 김제돈 아저씨인데 김제동은 아니죠. 제돈이에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우리 김제돈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그 김제돈 선생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우리 중도일보 이명희 기자가
뭐 주당인 거 혹시 아시는지. 우리 지난번에 뭐 끝나고 뭐 소주 한잔 할까? 안 돼요. 저 오늘 뭐 일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반주만 해요. 각 1병씩. 여러분 소주 한 병이 대박이었습니다. 각 1병이 반주예요. 반주 저분은.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네.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김없이 말씀하셨네요. 네,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화기애애합니다 우리 네. 분위기가. 네, 사기와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청취자분들 댓글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기꾼 놈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되는데 석상님. 아유, 그 댓글 받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네,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박 사장님도 개과천선을 하시기 위해서 네, 한 몸 던지시는 거고 오늘은 주택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집 살 때 아니면 전세를 얻을 때 그 계약서를 그렇죠. 쓰는데 관련해서 사기 발생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TV에서 많이 볼 겁니다. 요즘 제가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은데 요즘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대파는 사람들이 갭 투자. 맞습니다. 갭 투자.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안에 이제 잘못하면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할 때 좀 많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 혹시 뭐 아시겠지만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갭이 영어로 이제 차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최경환 그 부총리 시절에 대출이 많이 이제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1억짜리 집을 내가 사면은 1억짜리 살 때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 돈은 실질적으로 2,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전세를 주고 또 그렇죠. 전세 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또 집을 하나 사고 대출을 그렇습니다. 껴서 이런 식으로 집이 뭐 10채, 20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이제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한 방에 이제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큰 투자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기들이 주로 발생할 수 있죠? 일단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 집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해줘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 1억짜리 아파트에 제가 사는데 보통 대전에서 1억짜리 아파트 산다 하면 전세가 한 5, 6천 하겠죠. 거의 뭐 7, 8천 이런. 예, 막 7, 8천. 그런데 이제 집을 매입을 할 때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뭐 은행 대출이 있는 거는 인정할게라는 분위기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똑똑한 분들은 그러면 제 전세 보증금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의 금액을 따져보고 안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억짜리인데 내가 전세가 5천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한 6천, 7천 돼 있으면 그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면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시세보다 싸게 전세는 안 주죠. 몇 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자 1억짜리인데 제가 대출 6천을 받았어. 그리고 전세를 5천 받았어. 그러면 10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1억 천이죠. 총 합산이. 합산이 1억 천입니다. 그 한몫을 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보증 그 전세를 보증해주는 국가기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초과를 해도? 네, 초과를 해도.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 시세가 당연히 1억 정도 가고 그리고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명희자가 전세를 들어간다고 치면 네. 전세금이 다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을.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디테일한 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돈이 없는데 전세가 7천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은행에다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해갖고 은행 돈 7천 해가지고 내가 전세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반환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제가 건물주 저같이 사기꾼한테 걸리면. 근데 통상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들어갈 때 조건이 지금 있는 기대출을 그 돈으로 상환을 하는 조건이어야 된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억짜리 집인데 집주인이 뭐 대출이 7천만 원이 있어요 이미. 근데 내가 그 집에 7천에 전세를 들어간다. 근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7천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줄 때 바로 그 빚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런 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앞순위에 있는 은행 대출은 그냥 인정을 합니다. 전에는 예, 인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시세에 있는 전세 자금을 대출을 다 해줬어요. 은행들에서. 그래서 저같이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전세까지 다 풀로 뽑는 거예요.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네,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전부 풀로 뽑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잠수 타요? 아니죠. 잠수 타면 안 되고, 경매를 넘기죠. 법적으로. 제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집이 날아간 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은행에서, 이자를 제때 못 내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법원에 경매를 넘기겠죠.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돼서 자기들이 받을 돈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돈을 최대한 땡겨서 집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겼고, 그 다음에 집은 날려먹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다시 재입차를 보겠죠. 아, 그래서 또 자기 집을 자기가 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명의를 이제 와이프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네. 아, 정리해보자면은 내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을 한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으로 한 6천만 원 받아서 1억 1천만 원을 챙긴 다음에 그렇죠. 그 집을 이제 이자를 안 내서 날려. 경매가 되면은 시세보다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집을 내가 또한 뭐 7, 8천만 원에 사 뭐 이런 얘기인 거. 그렇습니다. 네. 이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네. 세입자는 이 세입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돈을 다 못 받는 거죠. 그렇게 그쵸. 되겠네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네, 피눈물 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했으면 했지. 해보셨나요? 아니, 제가 조금 아는데요. 네. 해본 게 아니라 당해본 사람 같아요. 당했다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엄청 사기 전문가인데. 아, 네. 말문이 좀 막혔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조직적으로.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세대 한 뭐 10채 정도 되는, 다세대는 각 세대별 근저당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 의정부에서 터진 사건 제가 이명희 기자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 돈 다 날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인중개사의 잘못. 그 공인중개사의 잘못보다도 그 공인중개사도 그쪽 편이었다는 거죠. 그 전체 설계를 한 사람의 부분적인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멘붕 왔어요. 이게, 우리가 전세를 할 때 매매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계약서를 쓸 때 좀 주의 깊게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살펴볼 것도 많고. 이명 기자님이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줘 보시죠, 그러면은. 네,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방금 박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도
믿을 만한 부동산인지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해요. 그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네. 네,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죠. 네.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번거로워도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 복덕방 우리 얘기하는 거기 자체도 허위일 수 있으니까 일단 등록된 곳인가를 확인해라.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올 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여러 군데 바른미래당 남충희 위원장이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었죠. 거기 맞죠? 하면서 예. 네, 임 기자님 거기 맞죠? 하면서 네. 거긴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남충희 후보님 당시 후보님의 이제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앞집 사시더라고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이제 통해 알다 보니까 그 부동산은 뭐 믿을 만한 데였어요라는 식으로 공인중개사들끼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저희 다 이제 중학생 정도의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해요. 등기부 등본. 네. 이제 일단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건물주와 실제로 제가 계약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등기 때로 뭐 발급하러 가지만 요새는 대법원 그 홈페이지 가면 네, 다 있죠. 요즘은 열람할 수 있죠. 온라인에서도 네, 다 가능합니다. 돈도 뭐 몇백 원 안 드는 700원 정도 네,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하는 사람이랑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랑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름이랑 실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뭐 보증금이나 뭐 계약금도 반드시 그 명의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다, 사모님이다, 아니면 뭐 바깥분이다, 이 통장으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그 보내면 안 된다는 되고요. 거죠. 네, 부득이하게 해외에 있거나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네네. 믿을 만한 또 그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에 네, 하는 경우에 네.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정하고 덤비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등기부 등본 확인했어요. 등기부 등본에 건물주가 박 사장이야. 그리고 박 사장이 실제로 자기 신분증 갖고 와갖고 계약을 해. 그런데 이 박 사장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범죄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정진호 PD님은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기를 쳐도 형사적인 거는 꼭 피해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공문서 위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진짜 작정하고 돈 한 번에서 날릴 사람들 같으면은 그럴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박 사장이 아닌데 있죠. 신분증을 박 그러면 사장 걸 만들어갖고 박 사장인 척 할 수도 있는 아니죠. 거고.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속칭 바지라고 아세요? 바지? 바지? 네, 바지, 네. 예. 바지 사장이라. 그렇죠. 내세우는 거. 그렇죠. 바지 사장을 내세우겠죠.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지금 이명희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모든 서류를 본인이 다 갖고 본인이 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도장도 일반 목도장 이런 것도 뭐 통용이 되니까 사실 네, 요즘 마음 서명으로도.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은 그런 거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돼요. 근데 사실 마음 먹고 정말 사기치려고 달려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피하는 거는 그것도 이게 정말 제가 어려운 나중에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지만 그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 예전엔 편했잖아요. 우리 흔히 뭐 교차로 벼룩시장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서로 필요한 사람끼리 연결해주고 뭐 저도 그 생활정보지 많이 해봤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사기 범죄 집단의 좋은 이제 소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담입니다. 예전에 제 경험담인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점포를 내놓게 됐었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 강남에 있는 삼성부동산의 이민우 과장이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녹취도 가지고 있는데 이민우 과장인데 가게 내놓으셨죠. 가게 되게 위치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놨냐.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분이 좀 보시고 싶어 하는데 언제 내려가서 보고 오겠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오십시오라고 했죠. 그날 전화가 안 왔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바빠서 못 오나 싶었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보고만 다녀만 갔대요. 그거 어디 앞에 있는 그런 그 가게죠? 라고 하니까 맞아요.
손님도 많고 좋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가게를 1,000만 원에 내놨다고 해볼게요. 제가 3,000만 원 받아드릴게요. 저희 그 중개 수수료나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맙죠. 네, 그래서 알겠다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계약하러 갈 테니까 언제 몇 시까지 만나자.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서류 뭐뭐뭐 준비를 해달래요. 뭐뭐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계약하는 당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 그 권리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걸 발급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급 비용은 이쪽에서 계약할 때 부담을 하겠다고. 그럼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다. 그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분석해놨는데, 얼마 정도로 얘기하니까 이랬습니다. 발급 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서류 발급 받는데 150만 원이나 들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게를 사실 분이 지불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먼저 발급 받으시고 나중에 받으라는 거죠. 제가 누굽니까?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 발급 기관을 이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대한감정평가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대한감정평가원이라는 곳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하죠. 그런 기관이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대한감정 무슨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거기를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네하고는 다른 곳이고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다시 확인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잠적을 했다는 거죠. 네, 저도 당할 뻔했었거든요. 이 작정하고 덤비면요, 그 사람들이 교차로 보고 전화한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지금 예시를 들어서 금액을 말씀하신 거지만 1,000만 원으로 이제 피디님이 내놨을 때도 시세나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놨겠지만 그거를 3,000만 원이라는 3배나 큰 금액에 팔아준다는 그거에 이 권리금이라는 게 그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상권 분석하고 얘기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월세하고 집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근데 상가 권리금 같은 경우는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그리고 가게를 빨리 내놓고 싶은 사람들은 권리금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누가 더 준다라고 하면은 사람 마음이 혹하잖아요. 그쵸? 그런 심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기 수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권리금하고 상권 분석하는 평가기관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그럼 바로 사기죠. 예. 당할 뻔했어요. 네. 그걸 당할 뻔한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대한민국의 권리금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없거니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담보도 아니고. 그쵸. 그 지역 공인중개사나 오래된 부동산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그 상황 대보세요. 근데 저 정말 시겁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다행입니다. 네. 분명한 건 그런 감정평가기관은 없다. 네,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기수법이 되게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그 보편화됐더라고요. 몇 년 전에 좀 한번 쑥 지나갔던.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이걸 사시려는 분이 임원인데, 그 부인 말고 이제 그 애인, 그러니까 세컨드가 네. 이제 이게 가게를 하려고 차려주려고 하는 거래요. 그분이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오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제 시선을 막 분리시켜 놓는 거죠. 진정한 사기꾼이 저렇게 덤벼들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계속 주의할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근저당 부분을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근저당은 누군가 그 집에 주인한테 돈이든 뭐든 빌려줬기 때문에 요만큼은 안 갚으면 내 거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쵸? 뭐 은행이 일단은 그렇고요. 이때 건물의 가격에서 채권 최고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값이 전체 70% 미만이어야 해요. 네. 이런 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갈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내가 나중에 내 보증금을 그대로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건데요. 그 당시에 집주인이 돈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그쵸? 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봐요? 아니 이제 집주인이 걱정 마 너는 연락 안 아니, 되면은. 이제, 일단은 그 집을 짓는데 얼마만큼 이제 융자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뭐 다가구나 다세대일 경우에 전체 가구 입주한 세입자 중에 전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이제 가격 중에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알아볼 때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따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일 해야죠, 네, 그분들은. 안전한지 조금 위험한지 이런 걸 따져서 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명희 기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살고 계신 데의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그거는 정확히 지금 그쵸, 뭐, 집에 귀 가실 때 보통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3층만 알고 있어서 네. 아니 지금 그걸 확인하려면 계약서에 다 있어요. 계약서에 네. 그럼 계약서에 뭐 예를 들어 101호부터 뭐 몇 층짜리죠? 4층입니다. 아 4층? 네. 그러면 4층까지 다 해서 거기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딱 그 계약서에 나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세대수나 이런 게 나와 있겠죠. 나와 있을 거예요. 다만 몇 호에 얼마 이거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제 총액? 네, 전체 이제 총액이 전세 보증금. 네, 전세로는 얼마 이거는 네,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전세금하고 그분이 받은 근저당 금액하고 해서 값어치가 그 건물 값어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건물은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네. 하신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복비를 못 깎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네. 중개 수수료, 네. 복비. 네. 네. 중개 수수료를 못 깎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다 열람을 대신 해줘요. 근데 그렇더라도 최종 계약하기 전에 또는 계약 끝내고 나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계약하기 직전에는 이제 빚 없이 한 다음에 계약서 쓰고 빚을 왕창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대출을. 네. 그 전입신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확정일자가 다음 그 12시를 넘어가야 돼요.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근데 뭐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계약서를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른 날 치르자마자 5분 이내에. 네, 그냥 그렇게 진짜 어떤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데 이사 당일 이제 주민센터 가는 걸 깜빡하거나 주말이면은 온라인 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들어가고 네. 전입신고를 요즘 할 수 있다? 네, 저도 민원24에서 했거든요. 아. 네. 그 전입신고 하면은 확정일자라는 게 생기는데 이 확정일자 순으로 이제 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사고가 제 났을 때. 권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압류 등기나 가등기, 예고 등기, 가처분 표시가 돼 있는 집은 아무리 가격이 좋다고 해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집들은 집이 좀 깨끗하고 그리고 가격이 좋아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박 사장님이 저한테 전세권 설정했냐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안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 했는데 네. 왜냐면 돈이 들어요. 그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2-30만 원 정도? 네. 네. 이제 드는데 그 전세권을 일단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않을 경우에 판결 절차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 전세금이 고액이어서 불안하면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네, 계약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해요. 근데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꽤 듭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 별로 꿀릴 게 없으면은 그 동의해줄 텐데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꿀릴 게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런 집은 안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어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그 상품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돈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좋을 것 같네요. 확정일자가 이제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도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은행 이런 데가 1순위로 들어오니까.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우선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세권 설정이랑 똑같은 요령을 지니죠.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죠. 근데 전세권 설정은 내가 전체적인 내 보증금 들어간 전세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때는 전체 금액을 법원에서 100%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일단 최우선 변제금만 받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내가 1억을 넣었으면 1억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집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5천만 원이 됐다. 그럼 나는 절반밖에 못 받는 거다. 받긴 전세권 받는데. 설정도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다 서류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받게 되면 자 1순위가 은행인데 내가 2순위에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면 일단 최우선 변제금은 줍니다. 그리고 2순위에 나와 있는 돈을 다 몰빵으로 다 주죠. 한 번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여러 채권자와 싸워야 됩니다. 2순위, 3순위, 4순위권자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갖고 있으면 자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도 있어요. 이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말이 어려워. 임대인, 임차인 이런 말 들으면 집주인이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이게 훨씬 더 잘 꽂히지 네, 않아요? 네, 이제 집을 제가 나갈 때 집주인한테 제가 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이고 이 경우 보험사가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먼저 돈을 보험사가 주죠. 저 같은 세입자한테 100%를 줘요.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집주인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제도예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주택의 저당권 비율에 따라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어요. 그 집의 상태를 보고 네. 나서 그 보험회사에서도 가입 여부를 결정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효인 기자님이 조사를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 당하려고. 네.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건물의 등기를 제가 지금 가져오려고 서류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대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인데. 그래요? 예. 거기 다가구 많죠? 그 예전에 그 주택이 다 이제 다가구로 바뀌는 중.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다 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요번 1월 달에 준공된 네. 주택이라고 있어요. 주택. 이 11세대짜리 다가구를 졌거든요. 네. 그래서 1층은 이제 다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이렇게 3개 층에 주택을 졌는데 보통 거기 지금 빌라를 아무리 비싸게 짓든 싸게 짓든 간에 시세가 한 12억, 13억 정도 가요. 그런 빌라 한 채가. 그런데 대출을 5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세를 6억 정도 나왔어요. 적당하죠? 그런데 네. 자, 이제 아까도 제가 속칭 말했던 건물주가 받습니다. 이 건물주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야, 이제 2억은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한 13억에 졌다고 하면. 네. 자, 이제 2억을 더 갖고 와야 자기 원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를 날립니다. 경매를 날릴 경우에 한 70%에서 75% 사이로 낙찰. 대전의 다가구가 한 71%에서 7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3억짜리를 은행 대출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안 내서 경매로 넘어가게끔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복잡한 걸 넣죠. 네. 이제 어떤 복잡한 걸 넣냐면, 이제 여러 그 선수들이 모여서 가압류도 넣고, 가등기도 잡고, 물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낙찰률이 떨어지도록. 들어가면은 저거 낙찰 받아도 나중에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내보내고 이런 게 복잡하니까 안 들어오게. 그렇죠. 네, 복잡해요. 딱 누가 봐도 막 유치권도 있는 것 같고 경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물건 분석을 딱 봤을 때 갑구, 을구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막 유치권도 존재, 뭐도 존재, 뭐 이러면 제가 입찰자여도 받기 싫죠. 네. 받기 싫죠. 그걸 이제 어차피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가 가장 시세를 잘 알고 그러면 보통 그런 게 70%면 얼마죠? 13억짜리가 70%면 한 4억이 차감이 되니까 9억 정도 하죠. 10억에 받는 겁니다. 낙찰을.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11억이 들어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가는 1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다 받아가죠. 일단. 자, 이제 세입자들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n분의 1씩 하든 뭐 하든. 근데 그 사람은 10억에 사면 은행은 또 바로 대출해 줍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결된 건물이니까. 그렇죠. 바로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는 5억을 또 해주고. 그리고는 다시 전세를 놓습니다. 아니면 보증금만 놓는 거죠. 월세로. 네. 그러면 돈이 충당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그러면 이 양반은 돈을 버는 거죠. 이제 아까 11억이었던 것을 다 소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 안 들이고 다 소진을 했어요. 이제 건물이 하나가 됐잖아요, 다시. 그리고 보증금 거기 시세가 보면 그 세대 수가 다 하면 한 월세로 놓으면 한 2억 정도 들어옵니다, 보증금. 네. 그죠? 몇 세대라고 하셨죠? 11세대니까. 네네.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월세로 놔도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세가 한 600 정도 들어와요. 네. 그 11세대에서. 580인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 대출받은 은행 이자 내고도 돈이 남아요. 그분은. 그리고 이따가 13억에 정상적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돈이 남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걸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코베인 건데. 그런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제가 무수히 많을 존재합니다. 것 같아요. 무수히 존재합니다. 저도 가끔 써먹는 수법이고. 이런 분들이 보통 직업 특별하게 없으면서도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뭐 골프 해외로 나가고 하면서 건물주라고 이렇게 뭐 하고 또 관리사무소 같은 거 청소 이런 업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참 네.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또 이제 좀 선의의 사기꾼은 보험을 아까도 비율에 맞춰서 보증보험을 들어주거든요. 네. 그런데 건물주가 보증을 하면 100% 들어줍니다.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14억이 초과됐어. 그래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 들어줍니다. 100%. 근저당 비율이 높더라도 건물주가 오케이 한다면. 오케이 해주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물주한테 이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어달라. 건물주는 피해볼 게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건물주는 너가 알면 사기를 치려는 건물주라면 너가 아니까 그래 넌 빠져나가 약간 요런 아니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한테 아무리 그런 돈들이 들어와도 일단 법원에서 낙찰이 되면 해소가 되죠. 그 건물주는. 근데 누군가는 그러면 그 낙찰가에 있어서 누군가는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그거를 그 보험 제도를 아는 사람은 내 권리를 100% 보장을 받는 그렇죠, 거고 예. 그 제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일부는 받죠, 일부. 굉장히 좀 수동적인 게 우리가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험 같은 거 들어서 내 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감시 내지는 처벌 내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이걸 그런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힘들고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하려면요 우선은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네. 비율도 낮춰버리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돈을 먹는 이런 것들이 해봤자 이득이 안 된다라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되는데 참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기와의 전쟁에서는 주택 전세나 매매 계약 당시 당할 수 있는 사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뭐 계속 얘기는 했지만은 박 사장님, 그 청취자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네.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요것만은 합시다라는 거를 좀 마무리로 정리해 주시죠. 전 그래요.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가구를 전세로 들어가기보다는 다세대를 들어가시고, 다세대를 가기보다는 아파트를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저기는 있지만 그래도 다가구랑 다세대랑 뭐가 달라요? 다가구는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11가구가 있다고 하면 11가구의 그 주소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2호, 102호로 나눠지지만 집합 건물이 아닌 거예요. 말이 어렵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원룸 이런 것들이 보통 다가구죠. 네. 예. 연립주택 이런 게 다세대라고. 네. 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세대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 근저당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갑구에다가 가등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가구는 전체 건물에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 없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세대를 전세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고 권하는 거고, 그리고 꼭 보증 그 보험 제도를 꼭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해주면 100%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아까도 잘 말씀하셨는데 1년 전에 들어야 돼요. 1년 그러니까 전체 제가 또 조사를 했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뭐 이제 계약 이후로 몇 개월 이내 6개월입니다. 네, 2년일 경우에는 1년.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확인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제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저도 알아봐야겠네요. 네. 네. 그 아울러서 저는 이 정책, 금융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꽤 높거든요. 지금 네.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굉장히 높죠. 상당히 높은 편이고 GDP의 규모에 비해서도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그러니까 연명하는 가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뭐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런 거 없으면은 당장 무너지는 사람들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닌 척하려고 그 소위 이른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소비하는 경향들도 많은 것 같고요.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거든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대출 규제는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엄격해지면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강화를 시작해서 좀 재정 건전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도안 트리플 시티 이번에 분양 시작한다고 하면서 거기 막 몰리잖아요. 그 네. 분양 받으면은 기본 몇 천만 원은 세금 내도 뭐 되는 로또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청약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투기 과열 방지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우리 모두 좀 이제 주택은 거주 공간이 우선이다라는 철학이 좀 있었으면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고국적이시네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기 전문가 범털 박 사장과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감사합니다.